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박종훈. 최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로 한 후보 중 하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부가 국민을 계속해서 약탈하려는 정권이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선 불쾌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우려로 인해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드디어 민족사회주의적 친북 좌파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한겨레 신문이 청와대를 대신해 공격에 나섰다. 한겨레 신문의 한 칼럼은 윤석열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약탈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약탈이라고 비난하는 게 타당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서 좀 더 세금을 걷겠다는 포퓰리즘이 약탈인가? 약탈 정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건 기득권층의 이익은 아닌가? 대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칼럼 스스로 핵심적인 소지는 대부분 다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약탈 정권 관련 논의는 특정인 및 특정 정당의 선거세 유불리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과거의 민중 선동주의적이고 약탈주의적인 왕조지배 체제와는 달리 세금 등의 부담이 약탈적 성격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희비적 성격으로 변모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오면서 헌법 제정 권력으로서의 국민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과거의 약탈적 성격을 탈피하려고 하였다. 국가 권력의 속성을 잘 파헤친 경제학자 만수르 올슨은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에서 권력의 논리가 자발적 거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없으며 힘의 논리로 이해해야 하고 권력의 속성을 도적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유랑도적보다 정주도적이 선호되며 정주도적은 갈취하는 비율을 더 낮춤으로써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에서 시민들이 자유를 가지게 되고 선거구 선출을 통해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수 극대화 세율에서 다수파는 세율을 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을 정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적세율은 전제군주의 최적세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특정 부분에 세금 등의 부담이 더 과중하게 강요된다면 이는 세금 등의 부담이 희비적 성격에서 다시 약탈적 성격으로 후퇴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전의 시대의 약탈로 그것도 민중선동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지낸 세금 중에서 세금은 그간 어땠는가? 세금과 관련된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이 세상에는 죽음과 세금 외에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독립전쟁 때의 구호인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주로 부담할 자가 논의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약탈이라고 할 수 있고 저항의 빌미가 된다. 세금에 대한 저항이 성공을 거두어 문서로 기록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215년 잉글랜드에서 계약된 대헌장이다. 이것은 왕의 세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았던 영주들이 저항한 것이다. 영주들은 결국 그 세금을 농노에게서 받아서 내야 했기 때문에 영주들의 저항은 농노들의 지지를 받았다. 기존의 관례적인 조세 외에 새로운 조세는 영주들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러한 정신은 이후 1828년 권리청은 1689년 권리장전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세 관련 내용은 의의 동의 없는 과세는 불법이라는 형태로 변화했지만 그것조차도 식민지에서는 새로운 세금을 짊어질 이해관계인이
그 의회에서의 논의 및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이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는 구호가 나온 배경이었다.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서 좀 더 세금을 걷겠다는 포퓰리즘이 약탈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해진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법인 세율은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최고 세율이 3%, 22%에서 25%로 인상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율도 최고 세율이 인상, 5억 이상 40에서 45% 되었고 3에서 5억 가표 구간도 신설 38에서 40%로 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기존의 높은 누진세율이 가지고 있던 원천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인상이 가능했던 것은 부자에 대한 정오심을 장악한 민중 선봉주의의 위력 덕분이다. 극단적으로는 이건희의 재산을 온 국민이 나누어 갖자는 결의를 하면 약탈주의적 민중 선봉주의에 힘입어 그것에 찬성할 국민들도 꽤 생겨날 것이다. 국민연금을 통해 지배력을 강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을 국유화하자는 장하준의 이야기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를 단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가 집사로 임명한 적이 없음에도 스튜어드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내어 기업가를 경영진에서 내쫓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한진의 조양호 전 회장은 그 우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탈이 아니라면 세금 인상, 국민연금의 경영 관여가 세금을 추가로 더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동의한 것이고 연금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가 답이고 역시 그 포퓰리즘은 약탈의 실제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 부담으로 정권이 정해주는 임금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가 아는 시장 봉사자인 기업가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업가가 일을 잘하고 소비자들의 평판이 좋아지면 일이 바빠지고 그에 따라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빵을 먹고 살 식구를 구하게 된다. 이때 바쁘게 일하는 사람, 즉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그의 식구는 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된다. 물론 기업가의 식구는 기업가와 헤어질 수도 있고 노무 제공에 대한 거래 흥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업가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한 기업가와 그 기업가 식구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동반자라는 본질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이때 정부가 끼어들어서 기업가와 그 기업가의 식구가 자율적으로 정할 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임금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때 정부가 아니란 그 기업가의 식구에게 기업가를 약탈하게 한 것이다. 그 약탈의 결과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경우에는 기업가는 자신의 식구를 줄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거나 아예 바쁜 일을 접고 한가하게 노는 상태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정부가 일부 국민을 직접 약탈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동반자를 대립자로 바꾸어 싸움을 붙이고 일방이 다른 일방을 약탈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봉사자인 기업가들이 약탈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는 마차가 말을 끄는 듯한 소득주도성 정론이 당연히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이전의 문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2018년에서 22년에 16.4, 10.9, 2.9, 1.5, 5.1로 2017년 6,470원 시간의 임금이 2022년 9,160원 시간으로 올랐다. 초반에 많이 오른 데 대한 저항이 워낙 커서 중간에는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동반자들을 대립시킨 충격은 워낙 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회의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정부위원, 공익위원이 결정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것을 두고 정부가 약탈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세 번째로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서 빼놓고 있지만 물가 안정과 약탈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문재인 정부는 주택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전환하였다. 대중의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가르침이고 정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정화한 나머지 이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대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월세로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못 구한다고 하면서 1주택 외에는 토해내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하였다. 그러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세수당국에는 또 다른 호재가 되었다. 그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올렸고 문제가 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약탈당하는 양도 많아진 것이다. 집권 여당은 깜짝 놀라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여 비난을 회피하려고 했던 바 이러한 임시변동적 설정도 객관적 기준이 없는 민중선동주의적 약탈적 성격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한겨레 신문의 칼럼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건설적인 논의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득권층을 반대하는 선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약탈적 의도로부터 보호하려는 건 기득권층의 이익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 자체가 선동이다. 그렇다면 기득권층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자들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스탈린의 국가사회주의와 맞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했던 학자로 유명한 미제스는 시장 및 시장 봉사자인 기업가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부유하다는 것은 순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충족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부유한 사람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만 그의 부를 보존할 수 있다. 초콜릿 왕은 소비자 단골 손님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초콜릿을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한다. 소비자들을 통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봉사한다. 기업가는 시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기업가는 오로지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봉사함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에 달려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가장 절박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생산수단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생산수단의 통제권을 배당한다. 사실상 그들은 소비자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시장의 가동에 의해 속박된 수임자들, 미제스의 말대로 부자들은 국민에게 나아가서 세계의 시민들에게 봉사한 결과 부자가 된 것이고 그는 그 부를 써버리는 한 계속해서 부자로 남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일가라는 것은 기업가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 봉사자라는 측면에는 눈을 감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기까지의 노력도 무시하고 오직 결과만을 가지고 질투를 유발하고 싸움을 붙이는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즉 봉사자들을 약탈하자는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봉사자들에게서 그들의 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약탈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스는 대중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이윤을 얻는다. 정부는 이윤과 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장 경제의 작동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이다. 이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정권의 약탈성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약탈주의는 반드시 빈부의 대립선동 혹은 계급 대립선동과 같은 민중순동주의와 결합해 있다. 그래서 누진율을 가능한 한 낮추려는 태도 그리고 원경결정에 가능한 한 기업가와 거래단 노동조합 사이의 자율 교섭에 맡기려는 태도 또 물가의 안정만이 그나마 정권의 약탈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끝.